네, 제19대 대선 주자들의 TV 토론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각 당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대선 주자들은 첫 토론회부터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두하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번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5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달라진 토론 방식을 우리 이두하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사실 이제 작년 미국 출장을 갔을 때 미국에서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를 대통령 후보들끼리, 부통령 후보들끼리 이제 토론회를 하는 걸 보면 스탠딩 토론회라 그러죠. 자료 없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요. 아, 인상 깊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 부분이 도입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리고 또 이 그 스탠딩 토론회 말고도 그냥 일반 토론회를 할 때도 공통 질문은 후보들한테 사전에 뭐 알려주지 않고 상호 토론도 이렇게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아서 실제로 후보의 컨텐츠를 그 유권자들이 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마 사실상 대선이 이제 60일 만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후보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증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 토론회가 관심도 많이 끌고 방식도 그렇고 또 유권자들이 많이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좀 진전이 있었다. 과거에 우리 대선 후보 토론회 보면은 다 질문을 사전에 알려주고 그래서 해당 질문 한 주제 4개 정도 주고 답변하고 그래서 뭐 학예 발표의 시간이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후보 시절에 제대로 좀 검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탄핵, 구속수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지 않았냐라는 분석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 TV 토론은 선관위 토론은 이제 3차례인데 거기에 또 이제 한국기자협회 가지고 총 5차례로 늘어났고요. 토론 방식도 지금 이제 주도권 토론 오늘 같은 경우도 6분의 주도권 토론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도입이 돼서 주도권 토론회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나머지 모든 후보가 첫 번째 질문을 했고 또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6분 가운데 5분을 썼고 또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절반을 썼어요. 서로 이제 아주 불꽃 튀는 대결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토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스탠딩 토론입니다. 스탠딩 토론이 총 18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량 시간 제한제라고 그래가지고 이 18분 동안에 후보가 다른 후보들 상대로 마음껏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특히 이 대선 과정을 보면 이제 안철수, 문재인 두 주자가 지금 불꽃 튀는 박빙의 초대결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는 이제 보수와 후보의 그런 주자기 때문에 진영 대결로 갔는데 이번에는 야야 대결하니까 TV 토론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오늘 진행된 토론회를 비롯해서 앞으로 진행될 그 토론회의 형식 내용 여러 가지 주목이 되는데 일단 오늘 첫 토론회에 주목을 해보면 5명의 대선 후보들 여러 논쟁을 벌였다고 전해지는데 가장 치열했던 쟁점이 역시 안보 그리고 상호 검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안보 이슈는 지금 계속 여러 가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그 동북아 정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6일에서 18일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말에 그 펜스 부통령이 이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뭐 참전용사 아들이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감회가 새로울 텐데요. 그때 사드 배치와 관련된 그 업계 사람들도 같이 방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북한에서 어떻게 6차 핵실험을 할지 뭐 여러 가지 관심이 있으니까 안보 이슈에 대해서 이 첫 번째 토론에서 가장 이렇게 관심 있게 여러 후보들 간에 이제 정책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개진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뭐 대북 선제 타격을 가상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누구나 다 이제 평화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단을 요구해야 된다. 군사적인 그 부분은 없어야 된다라는 입장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실제 뭐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될지는 약간 이견이 있죠. 이견이 있고 또 상호 검증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미국에 조야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대선에 항상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또 더 관심이 많은 안보가 이슈니까 더 관심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요즘 진보
후보가 두 개로 나뉘고 보수 정당이 두 개로 나뉘어서 네 개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근데 이렇게 자기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뉴스나 이렇게 쭉 한국 이런 상황을 읽어보면 이 이 두 정당끼리가 더 싸우는 것 같더라.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갈라진 보수 정당끼리, 갈라진 진보 정당끼리 서로의 주도권 싸움을 얘기죠. 더 다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호 검증은 사실상 앞으로도 그렇고 오늘 토론회도 그런데 더 보수 정당끼리, 진보 정당끼리 이제 주도권 다툼에 있어서 더 격렬하게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이거 준비하고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어서 후보랑 같이 가서 사진도 올리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실제로 녹화가 됐기 때문에 방송하기 전에 너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제 오늘은 사실 서로의 그 기색을 살피는 탐색전인 가능성이 좀 크죠.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더 다섯 번째로 심화되면서 점점 이게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탐색을 하고 나서 이제 뒤따르는 토론회에서 뭐 입장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서로의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다른 얘기인데요. 5년 전의 여론조사를 보면 당시 유권자들이 한 번 이상 TV 토론을 시청했고 그 중에 8%가 지지 후보를 바꾸거나 선택을 했다.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TV 토론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영향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TV 토론은 변수가 될까요? 네, 저는 이번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이제 지난번 대선 때 한 8% 정도가 TV 토론 보고 지지 후보를 바꿨다고 얘기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그 8%가 바꾼다면은 1위와 2위를 순서를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안철수 두 주자가 아주 초박빙 대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이제 보수 후보 대 진보 후보 또는 여야 후보가 51대 49니까 기본적으로 자신의 전통 지지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토론이 당락을, 승패를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데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야 후보가 붙기 때문에 굉장히 유권자들이 TV 토론을 보고 결정을 바꿀 수가 있다.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급속도로 상승한 그런 후보 아닙니까? 따라서 TV 토론을 통해서 최근에 자신에게 지지를 한 그런 유권자들을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자신의 지지층은 붙잡고 있는데 확장성이 문제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확장성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이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외국의 TV 토론 사례를 보면은 1960년도에 케네디하고 닉슨이 붙었지 않습니까? 근데 케네디는 정치 신인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얼굴이 잘생겼고 또 발음이 좋아서 TV 토론을 통해서 닉슨을 꺾어버렸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부분은 그때 TV 토론을 봤던 사람들은 케네디가 이겼다고 했지만은 라디오를 통해서 봤던 유권자들은 닉슨이 이겼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TV 토론에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얼굴의 표정, 눈빛, 제스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 법칙에 따르면은 실제로 메시지 내용은 7%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외모, 표정 이런 게 55% 그리고 음색, 톤 이런 게 38%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남은 네 번의 토론회에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과연 어떤 모습과 표정을 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5년 전에 그 통합진보당 당시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이 얘기가 굉장히 화제가 돼서 그게 오히려 더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분명히 뭐 TV 토론이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되는 투표율이 어느 대선보다 높죠. 그래서 그 대선보다 투표율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학습 효과를 얻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건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 지배받기를 허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일정 부분 학습 효과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뽑지 않고 이번엔 꼭 잘 보고 이제 괜찮은 사람을 뽑으리라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컨텐츠 중심으로 TV 토론을 보시겠지만 좀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에 대한 판단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외국에도 사실 그 외모나 어떤 음색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중요한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합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토론을 누가 더 이긴 것 같은데도 그 사람한테 점수를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국회의원 뭐 토론회나 이런 걸 해보면 그런 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토론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관용적이고 어떤 어떤 대범함을 보이고 이런 성품 같은 것도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꼭 자신의 컨텐츠만 보여줄 게 아니라 어떤 성정 이런 부분도 그 점수를 매기는 대상이 분명히 될 겁니다. 네. 네. 오늘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TV 토론이 또 왜 중요하냐면 이번 TV 토론은 아시는 것처럼 조기 대선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이뤄진 거기 때문에 후보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할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기존의 이제 문재인 후보 1강 독주 체제에서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의 이제 양강 체제로 가다 보니까 양 후보 진영에서 지금 네거티브로 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 등록일 기준으로 5일 동안 최근에 후보 확정 5일 동안에 무려 한 60회 정도 네거티브 공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유권자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봐야 되겠고 앞으로 TV 토론을 통해서 후보들의 비전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진행된 TV 토론은 밤 10시부터 방송이 될 예정인데 그 이후에 지지율 추이를 좀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도 대선 후보 지지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보시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보다 앞섰고요. 또 이어서 JTBC와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도 보시겠는데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나온 그런 지지율 추이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용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안철수 후보의 이제 상승세가 있었죠. 이 기울기가 꺾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또 한국리서치랑 JTBC가 한 거는 그 조사 기간이 일정 부분 겹치는데도 또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응답률도 차이가 좀 있죠. 이 경우에 이제 응답률도 차이가 있고 또 뭐 무선, 유선 그다음에 ARS냐 아니면 혼용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론조사 일정 부분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뭐 안철수 후보가 상승세가 꺾였는지 아닌지는 또 내일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혼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대선은 진짜 예측하기가 힘들다. 이건 맞는 것 같고요. 보통은 후보 등록 기준일 그 시점에 1위를 하는 후보가 대선에서 이제 실제 당선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조직력은 아무래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측이 조금 더 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지층도 더 강력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장점은 또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비호감도가 좀 낮은 편이죠. 대중들은 이렇게 투표를 할 때 사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하러 간다는 얘기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분석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최근의 지지율 추이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지금 두 가지 여론조사가 서로 엇갈리지 않습니까? MBN에서 한 거는 문재인 주자가 40% 넘는 1위를 차지해서 다시 안철수 후보하고 격차를 벌였는가 하면은 또 JTBC에서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38.3% 그리고 38%로 안철수 후보가 1위를 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의 양강 대결 구도는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후보 등록일 기준으로 1위 주자가 과연 선두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 후보들이 굉장히 지리멸렬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호남에서 과연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누구에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여전히 마지막까지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보수의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홍준표 후보에게 줄 것이냐. 유승민 후보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은 문재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안철수 후보에게 몰아줄 것이냐. 이런 전략적 선택이 남아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역시
아까 말씀했던 안보 문제, 예.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북풍이었지만은 미국에 의한 이제 미풍 문제, 이 부분이 굉장히 막판까지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후보 등록일 이후 그리고 마지막 뚜껑을 열 때까지 후보들의 지지율이 등락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전개가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여전히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지지율 추이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앞서 배 교수께서 말씀하신 보수, 중도 보수의 그 표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죠. 물론 이건 캠프 쪽에서 사실 무근으로 얘기한 겁니다. 최근에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지사직을 내려놓고 선거 지원을 요청했다. 이건 문 캠프 쪽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게 있고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 측은 안희정 지사의 경제 멘토죠.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경제특보로 영입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보면 안희정 지사가 있습니다. 안희정 지지층을 양 캠프에서 공략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사실 중도나 보수 성향이 안희정 지사를 일정 부분 그 반기문 총장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왔다 안희정 지사를 선택을 해서 사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반문 감정 같은 게 좀 있죠. 그래서 1차 저지선을 안희정 지사로 생각하고 거기에 전략적인 그 선택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무너지니까 2차 이제 선택을 하면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강고하게 유지될지는 안보라든가 어떤 정책 검증을 거치면서 이 부분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는 중도를 차지해야 중원을 차지해야 당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결이 강했기 때문에 그 예선, 그러니까 경선, 당내 후보가 될 때까지는 저희가 속된 표현으로 집토끼를 잡고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선 이제 중원을 차지해야 되니까 산토끼를 잡는 정책을 펴거나 그렇게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이 중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연 확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변양호 정책국장 같은 경우는 재경부 내 최고 요직인 금융정책국장을 아마 3년에 한 사람은 유일할 텐데요. 이분은 그 중도 지지층 이런 사람들의 중도나 보수 지지층에 있어서 경제 정책에 있어서 어떤 그 누가 맡을 건지 그리고 금융 정책에 있어서 어떤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포섭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요. 공무원들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변양호 신드롬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책도 읽어보고 이랬는데 이게 보신주의라는 거죠. 이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두 번이나 구속되고 이러면서 나중에 무죄로 밝혀졌지만 그렇게 되니까 정책을 할 때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보신주의를 일삼는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변양호 씨를 발탁함으로써 공무원들에게 좀 뜻을 펼칠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보신주의에 급급하면 안 된다. 다 같은 시그널을 보여줄 텐데요. 그래서 아마 공무원들은 이 변양호 정책국장을 특보로 영입하는 데 대해서 또 다른 의미, 중도층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일정 부분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바람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조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는 이제 조직으로 가는데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내부 결석이거든요. 지금 내부 결석, 특히 본인이 안희정 지사 지지층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 지지층을 다 끌어온다면 이론적으로는 60% 정도에 육박을 하니까 무난히 당선이 되는데 사실은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 가운데 50% 이상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제 충청도에서도 역전이 되고 안철수 바람이 결국은 더 확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는 굉장히 지금 선거 캠프도 내부 결석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안희정 지사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한데 안희정 지사는 현실적으로 지금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운신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굉장히 굴뚝 같을 거예요. 안희정 지사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해가지고 자신을 도와주면은 승기를 잡을 수 있고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현실성이 낮지만은 막판에까지 그 카드는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은 문재인 후보는 만약에 이번에 대선에서 진다면은 정계 은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이론적인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럼 박빙의 싸움에서 안희정 지사가 사퇴를 해서 본인의 손을 들어주면 당선이 된다라면 그 카드를 쓸 수가 있죠. 그럼 두 번째,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 그 카드를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나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 만약에 자신이 뛰어들어서 승리할 수 있다, 예. 또 반대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선다면 저는 뛰어들다고 봅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모든 선거 승리에 공을 자신이 얻고 예. 또 차기 대통령을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시나리오지만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오히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게요. 그 홍준표 지사가 뭐 이렇게 이런 표현 쓰면 예. 안 되나? 유승민 후보는 꼼수 사퇴 이런 표현을 쓰던데 이제 부적절한 용어일 수도 있지만 예. 뭐 사퇴 시한을 3분 남기고 뭐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없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안희정 지사가 충남지사를 사퇴를 한다 그러면 여기 또 이제 보궐선거 못하고 대행 체제로 가서 예. 선출직에게 그 통치를 그 선출직에게 행정을 맡길 권리를 유권자들이 뺏기는 거 아니에요? 충남에서 예. 또. 근데 이런 그렇다면 충청도의 민심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사실 안희정 지사가 사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득과 그다음에 이렇게 사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 이런 부분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 생각엔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안희정 네. 지사 측 이제 지지자들, 지지했던 의원들이 이거 요청을 했다고 뭐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그냥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기 위한 거지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 정치를 보는 눈이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만약에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안 지사가 3선에 도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선에 출마했던, 그러니까 경선에 출마했던 후보가 지사직에 다시 도전한다는 건 좀 애매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은 뭐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고 예. 본인이 도전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만. 네, 예. 그건 이제 정치적 선택인데 예. 그 부분은 그렇다고 도전하지 않고 예. 그냥 출마 안 할 수도 좀 없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지사가 과연 나는 큰 정치를 위해서 나는 지사직을 포기하고 예.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해서 대권 도전하겠다라는 네. 선택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방선거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꼭 어떤 선택을 할까요? 충남에서 다시 삼선을 도전하지 않고요. 예. 이제 충남은 사실 평이 되게 좋거든요. 안희정 지사에 네.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큰 곳이라 하면 예, 어떤 이건 그냥 일설인데요. 예, 뭐 예. 서울시장에 도전한다는 아. 얘기도 있고 당내 경선이 쉽지 않겠지만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안희정 지사가 이제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런데 무게를 두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건 저도 해봤지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사까지 하고 예. 그거보단 오히려 사실 행정부 경험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장관이나 총리 예. 그런 거를 좀 경험을 쌓을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예. 그 부분이 확실하다면 내가 조금 도와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사퇴를 할 그런 그 가능성이 큰 이제 그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 메리트는 그거죠. 장관이나 총리를 해보고 다음 대권 도전에 있어서 유리한 기회를 잡는다. 예. 이제 이런 안희정 것을 지사가 서울시장 도전하면은요 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져요. 네, 왜냐하면 치열하죠. 추미애 대표도 서울시장 도전할 꿈을 갖고 있고 예. 누가요? 죄송합니다. 네, 추미애 추미애 대표. 아, 추미애 예. 대표가요. 예. 또 아마 그리고 또 박영선 의원도 네, 나올 거예요. 이재명 시장도 그 꿈 네, 갖고 얘기가 있고 나오고 또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영선 의원도 그 꿈 갖고 있으니까 예. 네, 굉장히 또 격렬해질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지금 뭐 민주당 경선 이후에 전국구 인물로 이렇게 지금 주목을 받은 만큼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 좀 자세히 짚어봤고 네. 어제 있었던 재보선 결과 얘기도 잠시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구 경북 지역 중심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선전하면서 지금 한껏 고무된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TK 민심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제 고향이 또 대구고 예. 그다음 또 사실 어제랑 그제 계속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현역 의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네.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실 이제 희망을 좀 더 갖기 시작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김재원 의원의 특수성도 있거든요. 저도 제 고향이 또 거기 경북 의성이어서 좀 그 예. 지역을 아는데 김재원 의원의 특수성이 있고 또 상주가 갈라지고 소지역주의라든가 이 지역 선거의 특수성이 있어서 예. 김재원 의원 당선 가능성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이건 예견되던 결과가 그대로 선거 결과로 이어진 거지 예. 이게 뭐 갑자기 선거 결과가 더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야당에서는 이 보수 결집이라든가 이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다른 그 기초위원이나 이런 데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예. 이제 희망을 갖고 싶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더 밀고 나가려고 하고요. 예. 또 바른정당은 이제 현역 의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후보가 아주 생각이 주관이 뚜렷한 분이어서 예. 바른정당의 예. 유승민 후보는 본인의 생각이 뚜렷해서 대선도 선거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보수 정당을 새로 이렇게 일으키는 그리고 새로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이게 뭐 선거 결과에 너무 연연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선거와 전체 그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전략적 선택을 어떻게 할지는 예. 유권자들이 더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리하자면 이두화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그 보수 후보들 간의 단일화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후보들 간의 성향으로는 참 쉽지 않은데요. 예. 이제 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모멘텀 같은 그런 게 있으면 또 예. 뭐 가능성이 정치는 예, 예. 생물과 같아서 뭐 가능성이 0%다 이런 말을 저희가 절대로 할 수 없거든요. 예. 네. 그렇지만 유승민 후보는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걸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 네. 간의 단일화는 그렇고요. 당과 당 간의 어떤 연대, 연정 이런 문제는 좀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실 현역 의원들은 그 요청을 많이 하고 생각이 있죠.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많이 하고 있어서 예. 유승민 후보가 생각을 바꿀 여지가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지율이 얼마 안 이렇게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죠. 예. 근데 네. 그래서 현역 의원들 지금 바른정당에 다선 현역 의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유승민 후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뭐 후보의 소신이 중요한지 당과 당의 그 이해관계가 예, 좀 주요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한데. 네,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유승민 후보가. 저는 예. 그래서 이번 재보선 4.12 그 재보선에 4가지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역시 보수가 건재하고 있다. 예. 네. 라는 부분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TK에서 전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예견된 거지만은 김재원 후보가 예. 47%로 압승을 했어요. 반면에 이제 바른정당 후보는 5%밖에 안 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인데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이 과연 이 부분이 대선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이런 큰 편차가 보수의 유권자들이 이미 전략적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대목은 뭐냐면은 국민의당이 굉장히 호남 지역에서 약진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역시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과 경쟁을 해서 국민의당이 우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앞으로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 간의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문재인보다는 안철수 쪽으로 흐를 가능성을 상당히 암시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주당이 굉장히 경남에서 약진했다는 것입니다. 5석을 해가지고 네. 경남 지사였지 않습니까? 홍준표 지사가. 그런데 그 텃밭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경남 지역에서 굉장히 약진했다라는 예.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서 아까 했던 이제 유승민 후보. 예. 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은 참패했어요. 특히 이제 TK에서 보수 적자 논쟁에서 지금 참패를 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를 향해서 굉장히 내부에서 압박이 거세질 겁니다. 크게는 한 3가지 압박인데 하나는 합당, 예. 또 하나는 이제 연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후보 사퇴 압력까지 몰아칠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왜냐하면은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2%밖에 지지율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에는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특히 개파가 존재하고 있고. 예. 그러나 이제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멈추면은 정치적인 미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강 한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인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완주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후보 사퇴 관련해서 이두화 의원께서 고개를 좀 절레절레 네. 하셔서 그것만 짧게 저희가 한 40초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후보를 사퇴한다는 거는 뭐 연대라든가 예, 예. 이런 합당까지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연대는 모르겠지만 후보 사퇴나 합당은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다면 바른정당은 존재 가치가 후보가 사퇴하고 나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연대를 하거나 뭐 지지선언
설명까지 또 유승민 후보의 성격상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어떤 식으로 이제 다선 의원들이 설득해서 바른정당의 존재 가치를 좀 보여주고 예. 이제 얻는 게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후보 사퇴를 한다는 게 아니고 예. 내부에서 후보 사퇴의 압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압박을 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보선 결과 토대로 바른정당 전망까지 해봤고요.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